네, 이번에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이란 무엇이고요? 왜 표본을 뽑나요? 우리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의 값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집단의 값이라 그랬죠. 이미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400만 명 모든 유권자들의 그 투표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가 모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3,300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3,300만 명의 투표한 모든 값, 그게 모수가 되겠죠. 진짜 하나의 값,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집단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이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일정 자료를 추출을 하죠. 그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소문자 n을 씁니다. 표본의 개수를. 자, 이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확률 추출이 있고 비확률 추출,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떠한 특정한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한 값이 있으면 이 표본으로 통해서 구한 값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추정치라고 하고요. 에스티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추정치, 그래서 표본의 평균, 또 표본의 비율, 또 표본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결국은 모집단의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평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평균, 남자의 그 몸무게의 평균, 그러면 평균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했던 것처럼 비율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득표율이 나올 건지, 이런 비율로 우리가 비율이 알고 싶어 하는 모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표준 편차, 얼마만큼 그 변화량이 있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가 또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 각각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분석할 때 배우도록 할 겁니다. 평균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 비율을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산을 예측하는 방법들, 추론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잘 추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값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는 통계적 추론을 이용해서 이 값을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은 관심 있는 대상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이 무한 모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낳고 죽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 모집단은 크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고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무지 많겠죠. 거의 대부분. 또는 유한 모집단, 만약에 우리 강서대학교 전체 재학생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1000명 이상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고 대답을 안 해주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집단은 전체 대상을 의미하고요. 전체 대상을 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무한 모집단일 경우에는 아예 모집단 자체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고요. 안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표본입니다. 샘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조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모집단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표본조사는 항상 이 모집단에서부터 추출을 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추출하면 안 되겠죠. 강서대학교 학생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저기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샘플로 추출하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죠. 그래서 표본조사는 항상 모집단에서 꼭 추출을 해야 된다. 모집단의 일부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수집하는 방법은 실험할 수도 있고요. 실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베이,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죠. 설문지를 갖고 조사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값을 조사해서 내놨는데 그거를 1차 자료라고 하고, 그걸부터 우리가 자료를 유출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2차 자료라고 하는데, 뒤에 교차 분석이나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이 정해지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수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은, 통계량은 표본에서 얻은 수치의 특성 값을 얘기합니다. 자, 통계량은 statistics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s를 붙여서 통계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모집단은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데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집단은 진실한 하나의 값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의 값을 갖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예측을 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표본은 값이 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값이 조정이 되죠.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A라는 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할 때 샘플, 거기 나온 값하고 B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샘플의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통계량은 변화됩니다. 이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값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의 값이 변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하나를 선택해서 값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모평균 또는 모표준 편차라 그러는데 이거를 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스어로 해서 모평균은 뮤라는 우리가 그 기호로 표시를 해주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표본 평균은 X라고 표시를 해주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합니다. 결국은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예측하는 거가 통계학입니다. 자, 그때 표준 편차인 S를 사용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뮤, 시그마, X, 그 다음에 S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기호를 가지고서도 얘가 표본을 의미한다, 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모집단을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오차를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여론조사할 때 이미 배웠죠. 자, 그래서 통계학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데 돈과 시간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뽑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표본 오차는 아무리 표본을 크게 해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죠? 따라서 표본을 뽑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가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본 오차를 이용을 해서 허용 범위 또는 표본 오차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죠? 95%라는 확률을 주고 그 95% 확률을 이용을 한 오차 범위의 구간을 정해주게 되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 확률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통계적 추론입니다. 통계적 추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표본을 구한 표본의 값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은 아닙니다. 이걸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통계량이 아니고 모집단의 값, 모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를 모르고 이 모집단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통계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본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나와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선거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랜던이라는 분과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936년도입니다. 거의 100년 전 얘기죠. 자, 그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응답자가 247만 명이나 됩니다. 1000만 명한테 뿌렸는데 237만 명이 조사에 응답을 해서 랜던 후보가 57%로 우리가 당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럽이라는 데에서는 우리가 5천만 명만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1,500명만 응답을 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런데 랜던 후보보다는 루즈벨트 후보가 당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결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의아해했습니다. 237만 명이나 조사한 이 값하고 1,500명을 조사한 이 값 중에서 이게 더 정확하다니 이게 어떤 이유일까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데서는 조사를 할 때 구독자, 자기네들 구독자, 그 다음에 전화기를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전화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부유층입니다. 부유층이라는 건 이제 부자를 의미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부자들한테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원이 많다 그래도 한쪽 사람들만 조사를 하다 보니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갤럽은 그게 아니고 골고루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당 추출이라고 합니다. 할당해서 성별에 따라서 더 남자가 많으면 더 많이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고 하는 기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 확률 기반을 이용해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어떻게 골고루 잘 샘플을 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일단 확률 추출 방법을 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확률 추출은 모집단이 속하는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즉 누가 모집단인지를, 누가 대상인지를 알고 그거를 우리가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명단이 있고요. 이 명단으로부터 확률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구해서 확률을 추출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조금 하나씩 해볼 거예요. 비확률 추출은 그런 거 없이 임의대로 우리가 추출해 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확률 추출 방법이 좋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거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 표본 추출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표본 추출 틀이 우리가 모를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명동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설문지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추출들 없이 임의 표본 추출을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가 조사 대상이 되기가 정하기가 애매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죠. 개인이 되겠고요. 또는 가게를 조사하면 가게가 되겠고, 즉 뭐냐면 가구당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가게 조사한다고 나오죠. 집집마다 가구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개인이 조사하면 개인이 단위가 되고요. 자, 그래서 추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출 툴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트입니다. 이 모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면 개인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선거조사 할 때는 이 선거조사 추출 툴이 있습니다. 보통 전화번호로 추출을 하는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 SK나 KT나 이런 데서 받아서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겠죠. 목표 모집단이 있습니다. 목표 모집단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성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강서대학교 재학생 학부모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조사할 때 우리가 특별히 전화를 갖고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집단을 조사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실제 조사가 가능한 집단 명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조사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샘플을 추출하게 됩니다. 자, 먼저 단순 확률 추출입니다. 단순 확률은 샘플 랜덤이라고 하는, 심플 랜덤이라고 하는데, 랜덤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랜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무렇게나를 추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추출하다는 말이 아니고 추출하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확률로 우리가 구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입장하기 전에 우리가 행운권을 나눠주고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추출할 때 여러분들 행운권을 이제 모르는 그 바스켓이라든가 거기다가 놓고요. 막 휘저어서 이렇게 뽑을 겁니다. 즉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번호는 무작위로 뽑는 거죠. 그죠?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이 무작위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번호는 n분의 1로 다 똑같죠. 자,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행운권을 넣어놓고 제가 임의대로 번호를 보면서 뽑게 되면 그거는 무작위 추출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무작위라는 말은, 랜덤이라는 말은 n분의 1로 확률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임의대로 뽑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확률로, 즉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뽑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출 툴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난수표,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통계 기법 패키지들에 보면 이 랜덤 번호를 우리가 뽑아줍니다. 생성해줍니다. 그 랜덤 번호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뽑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소지자 1000만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 명단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10,000명을 추출해야 된다. 그러면 난수표로 이렇게 추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강서대학교 재학생 있으면 이 재학생을 100명을 뽑을 때 랜덤 샘플링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출 툴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수표를 이용을 해서 무작위로 이 번호를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단순 확률 추출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단을 추출할 때 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개통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 개통 추출법은 이 추출 툴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추출 툴을 해서 n번째 간격마다 추출을 하는데 추출 툴이 없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번호를 추출해서 7번, 17번, 27번, 37번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정해서 간격을 우리가 뽑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레스토랑 손님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무작위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을 보고 뽑을 수 없으니까 이미 정해놓습니다. 10번째 손님, 20번째 손님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사전조사할 때 선거구 출구 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도 뭐 몇 번째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표본 단위 추출 단위가 클 때 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 불량품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5,000개의 그 안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형광등이 5,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개만 샘플링을 하는데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난수표를 이용해서 몇 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뽑아낼 때 특정 번호는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가지고 뽑아냅니다.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볼을 집어넣고 돌려서 뭐 몇 번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7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 7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0개를 뽑으려면 5,000개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주면 우리가 250개가 돼요. 그러면 7번, 257번,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50번에서 507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0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통 추출법도 많이 쓰는데 일정한 간격마다 한 명씩 한 명씩 표본을 뽑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층화 표본 추출인데 이게 여론조사할 때 이 층화 확률 표본 추출을 씁니다. 자, 우리 다이제스트에 사인했던 방법도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층화 표본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마다 모집단의 구성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 다를 수가 있고요. 연령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이 가장 많죠. 서울에 1,5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랜덤하게 뽑는데 1,000명을 뽑는다. 자,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우리가 서울 인구가 더 많이 뽑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강서구의 인구가 10%가 된다 그러면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00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인구에 비례해서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적 특성이 강한 게 이 정치 선거입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선호하는 정당 후보가 틀리기 때문에 한쪽을 뽑게 되면 바이어스가 생기죠. 우리가 이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할 때처럼 공화당 부자들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서울시장 후보인데 각각의 구가 있을 거예요. 이 구에 따라서 선거 인원의 비율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맞게끔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이미 이 비율을 알고 비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K대학교 학생들의 주간 학습 평균을 하기 위해서 단과대별, 학년별, 성별을 고려해서 추출한다. 자, 그러면 자, 학과를 보겠습니다. 학과에 몇 %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학년 또 있습니다. 또 남자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K대학교 학생 1,000명 중에 먼저 100명을 샘플로 뽑을 때 1학년 남자를 우리가 뽑게 되면 100명 곱하기 0.3. 그 다음에 우리 학년이 30%니까 30명 중에 또 0.3. 그 다음에 남자니까 곱하기 0.4.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명을 추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중치를 줘서 뽑을 수도 있고요.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영학과 30명, 그 다음에 1학년들 전체 다 해서 30%, 즉 다른 학과 무시하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그냥 구분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그죠? 100명 또 그 안에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이 조건이 여러 개면 아마 뽑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거고 또 샘플 조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 조사할 때는 그냥 요 각각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몇 명 뽑아주고 1학년 중에서 또 몇 명 뽑아주고 1, 2, 3학년 나눠서 뽑아주고 남자 여자 비율이 균등하게 또 뽑아주고 자, 이렇게 뽑아줘서 이 가중치를 또 곱해주는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락표본 추출입니다. 집락표본 추출은 서로 인접된 기본 단위들로 구성된 군집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조사 단위가 산재되어 있어서 조사 비용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 월 평균 용돈을 추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모집단은 서울에 있는 56개 대학 전체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56개 대학이 다 흩어져 있는데 대학별로 10명, 20명 이렇게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리스트를 일단 56개를 리스트를 쭉 만들고 자, 그 중에서 특정한 대학들을 2-3개만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들이 대표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 무작위로 이제 뽑아서 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조사를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모든 지역별로 읍 단위, 리 단위로 다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대표구랑 대표 읍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 몇 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툴을 모를 때 또 많이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일정한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뽑는데, 자, 추출 툴이 없이 뽑는 경우,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종로라든가 명동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거나,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에는 추출 툴이 없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나 이럴 때는 우리 편의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해서 임의대로 표본을 뽑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할당법은 표본 추출이 없을 때 성별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 특정한 성별이 많이 뽑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골고루 뽑아야 되겠죠. 다만 이런 표본 추출 툴이 없어서 몇 퍼센트 되는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골고루 분포에 따라서 비율을 적당한 그 쿼타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고요. 또 특별하게 포커스 그룹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거를 패널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패널만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 연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야 되고요.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런 확률 추출법을 사용을 해서 잘 뽑아야 됩니다. 즉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가장 필요한 방법들로 골라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야지만 문제가 없고 우리가 구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모집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